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83편 문주왕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다. 백제의 제21대 임금 계로왕이 장수왕이 이끌고 내려온 고구려 군대에 생포되어 아차산성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죠. 일반적으로 계로왕이 죽고 고구려군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함으로써 백제의 한성시대, 즉 한성백제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계로왕 다음 임금인 문주왕의 즉위에 관한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이다. 처음에 비유왕이 죽고 계로가 왕위를 이었을 때 문주가 그를 보조하여 즉위가 상좌평에 이르렀다. 계로왕 21년에 고구려가 침입하여 한성을 포위하였다. 계로왕이 성을 막고 굳게 수비하면서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는 구원병 10,000명을 얻어 돌아왔다.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겨울 10월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이 즉위하고 도읍을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다는 내용들이 단 몇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계로왕 21년에 일어났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자비왕 17년 가을 7월에 고구려왕 거련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쳤다. 백제왕 경이 아들 문주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니 왕이 군사를 내어 백제를 구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군사를 이끌고 백제 침략을 시작한 때가 475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전쟁이 터졌고 그러자마자 문주가 신라에 구원 요청을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백제 본기를 보도록 하죠. 계로왕 21년 가을 9월에 고구려 군사 3만이 서울 한성을 포위했으나 왕은 성문을 닫아 걸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래 만에 성은 함락되고 계로왕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0월에는 새로 즉위한 문주왕이 충청도 공주로 도읍을 옮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고 도읍이 바뀌는 등 백제의 역사가 숨가쁘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라의 원군을 청하러 간 문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는 계로왕의 아들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는 문주가 계로왕의 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로왕 시기에 문주가 상좌평이라는 벼슬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 상좌평은 주로 임금의 동생들이 맡았고 왕자가 맡은 경우는 없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문주는 일본으로 건너간 곤지라는 인물의 형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로왕은 자신이 즉위하면서 새로 임명한 11명의 조정 대신들을 송나라에 보내 높은 관직을 제수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국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11명의 대신들 중에 계로왕의 두 동생인 문주와 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세조는 백제의 우현왕 여기를 관군 장군으로 삼고 정로 장군 좌현왕 여곤과 여훈을 모두 정로 장군으로, 여도와 여예를 보국 장군으로, 목금과 여작을 용량 장군으로, 여류와 미귀를 영삭 장군으로, 우서와 여루를 건무 장군으로 삼았다. 앞에서 들으신 내용 중에서 좌현왕 여곤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곤지이고 보국 장군 관작을 받은 여도가 문주왕입니다. 동생인 곤지는 좌현왕이라는 왕의 칭호가 붙어 있는데 반해서 형인 문주는 그냥 보국 장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동생 곤지가 문주보다 백제 왕실에서 위상이 더 높았다는 얘기죠. 충북대 양기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문주의 경우는 서열이 동생보다도 낮습니다.
낮고 왕호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로왕대 초반의 위상을 보면은 그렇게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 동생 권지가 더 중용이 되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형제간이라도 그 라이벌 관계로도 전화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백제가 몰리면서 고구려 남진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미션을 띄고 외로 이제 건너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자가 제거가 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죠. 어쨌든 계로왕의 동생 문주가 신라에 달려가서 구원병 10,000명을 얻어 돌아왔을 때 백제 왕실에서 후대 임금 자리를 놓고 문주왕과 경쟁을 벌일 만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겨울에 고구려 군사가 와가지고 한성을 함락시켰는데 그때 계로왕과 국왕과 왕비 그리고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로왕과 계로왕의 친 비속들이 다 죽은 것처럼 일본 서기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일본 서기의 내용은 백제 기록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로왕이 죽었을 때 계로왕만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왕실의 그 친비속은 다 죽었던 것이 아니냐. 만일 문주가 구원병을 청하기 위해서 신라에 가지 않고 한성에 남아 있었다면 계로왕을 비롯한 왕자들 그리고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대신들과 함께 아차산성에서 목숨을 잃었겠죠. 그렇게 보면 그는 대단히 운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문주가 신라로부터 10,000명의 구원군을 얻어가지고 와보니 전쟁이 다 끝났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주가 10,000명의 신라군과 함께 일단 한성까지 올라오긴 했을까요? 시간이 없소이다. 신라 장수들은 군사들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오. 예, 한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백제의 한성이 위급에 처해 있을지 모르니 보병들은 걸음을 더 빨리 하도록 하라. 당시 백제의 상좌평이었던 문주가 신라 지원군과 함께 걸음을 재촉해서 한성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게 뭐지? 상자평 나으리, 저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아니, 저들은 백제 군사들과 백성들이 아니냐? 상자평 나으리, 아니, 너는 백제군 장수가 아니더냐? 어찌하여 한성을 지켜야 할 장수가 군사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온단 말이더냐? 저 백성들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으리, 지금 한성의 왕궁은 고구려군의 습격으로 함락당했으며 우리 백제의 대왕께서는 침략군에 붙잡히시어. 계로왕은 물론 왕과 왕자들까지 모두 고구려군에 의해 피살되었고 간신히 화를 면한 백성들과 패잔병들이 남쪽으로 피난해오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은 문주는 백제의 왕통을 이을 유일한 인물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자, 백제의 장졸들과 백성들은 들으라. 내가 백제의 왕통을 이을 것이니라. 지금부터 내가 백제의 왕이다.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이제 짐은 너희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곳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의 종묘와 사직을 받들 것이니라. 자, 가자! 이렇게 해서 문주는 한성에 올라오지 않고 도중에 발길을 돌려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신라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자평 나으리, 아니, 백제국의 새로운 대왕 마마, 우리 신라국 대왕께서 고구려군을 무찌르고 백제의 왕실을 지키라고 소장을 비롯한 군사를 보내셨사온데 때를 놓치고 말았사옵니다. 이만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겠사옵니다. 자, 가자!
한성에 올라가 봤자 왕성은 폐허가 되고 그나마 고구려군이 장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주왕은 패잔병과 피난민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신라군은 이미 전쟁이 백제군이 패배로 끝나버려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던 도중에 방향을 바꿔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계로왕이 문주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피신시키면서 목현만치 등을 딸려 보냈다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목리만치가 이 한성에서부터 문주왕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역에 있다가 문주왕이 이제 나중에 잔병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쪽으로 이제 피난을 왔을 때 그를 도와서 자리 잡게 해준 어떤 그런 역할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시 세력으로 근거지로 많이 꼽고 있는 게 천안 지역이거나 또 저기 공주 지역 근처거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리만치라고도 불리는 목현만치는 한성에서부터 문주왕을 따라 내려온 게 아니라 문주왕이 백성들과 패잔병들을 이끌고 충청도 땅에 이르렀을 때 만났던 인물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목현만치는 대대로 천안 아니면 공주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던 목시 가문의 세력가로서 문주왕이 내려오자 그곳에 도읍을 잡도록 왕을 도와주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 소개한 것과는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좌평 문주가 만 명의 신라 구원군과 함께 한성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천도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은 어디 갔을까요? 한성을 함락시킨 뒤에 고구려군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를 추리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기록이 일본서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서기 웅략 천왕 20년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고구려의 왕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백제를 쳤다.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무리가 조금 있었는데 그들은 군량이 다하자 옹기종기 모여서 앞날을 걱정하며 울었다. 그 모습을 본 고구려의 장수가 장수왕에게 말했다. 대왕 마마, 백제 사람들의 심성은 뜻밖이고 이상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스스로 무디어집니다. 이대로 물러가면 덩굴처럼 다시 살아날까 두렵사옵니다. 저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모두 섬멸해야 합니다. 그러자 장수왕이 말했다. 그것은 안 될 것이다. 백제국은 외의 천왕을 섬긴 지 오래됐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그만두었다. 백제가 일본 열도의 외국 천황을 섬기기 때문에 두려우니 그냥 물러가자. 이렇게 장수왕이 겁을 먹고 군사를 물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외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상투적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려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천왕이니 무언이 하는 것들을 걷어내버리고 나면 이런 내용만 남습니다. 고구려는 백제군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물러갔다.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파괴하고 타격만 입히고 아예 물러나 버렸느냐? 아니면 백제의 수도가 있던 서울, 경기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지배했느냐? 그것도 아니면 몇몇 군데 기지를 설치해서 군사적으로만 관리했느냐?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설도 많고 주장도 많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 삼국사기 기록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백제가 한강역을 완전히 뺏겼다라고 하는 생각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에 보면 동성왕 때, 무령왕 때, 성왕 때 이런 웅진사비기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전투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전투한 기사에 나오는 지명들이 공교롭게도 한성기에 그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싸웠던 그런 지명들하고 같은 지명들이 여럿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였을 때 백제의 도읍이 있던 그 지역을 확실한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해서 다스렸다면 이후 백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출입할 수 없었을 텐데
삼국사기를 보면 수도를 충청도 공주로 옮긴 뒤에도 백제왕이 옛 도읍이 있던 서울 경기 지역으로 사냥을 나가거나 그곳에서 고구려군과 싸웠다는 내용의 기록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제는 애당초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긴 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충북대 양기석 교수 역시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략해서 타격을 입힌 다음에 주력 부대는 철수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것은 백제가 일본 천황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가 아니라 우선은 신라 구원병이 오게 될 경우 고구려가 백제 신라 나제 동맹군과 싸우게 되면은 이제 장기 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예상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서북변 지역의 또 북이 관계뿐만 아니라 저 유목민족과의 그 관계도 조금 그 심상치 않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주력 부대가 장기간 한성에 주둔해서 작전을 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주력 부대는 후퇴를 시켰으나 아차산성을 비롯한 몇 군데 보루성에는 군사를 배치해 놓았을 것이다. 이런 추정입니다. 따라서 문주가 신라군 10,000명과 함께 당시의 왕궁이 있던 지금의 서울 풍납동 토성 혹은 몽촌 토성에 도착했을 때 궁궐은 불타거나 파괴되어 폐허가 되어 있었고 강 건너 아차산성 쪽에는 고구려 군대의 깃발이 보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폐허가 된 왕궁터에서 천도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무슨 좌평회의든 뭐 군신회의를 열어갖고 국가의 그 전망이 걸린 문제니까 그 어떻게 하면은 차선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방안을 내봐라 해서 아마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로 그 조미걸치와 목현만치 이런 중신의 의견을 들어서 요즘식으로 치면 국가 원수가 유고인 상태에서 열린 비상국무회의 같은 것이겠죠. 우리는 지금 고구려군의 화공으로 잿더미가 된 궁궐 귀퉁이에 앉아 정사를 논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백제의 운명입니다. 한탄만 하고 앉아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500년 종묘사직을 이어나갈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한시도 비워놓을 수 없는 것이 보위입니다. 마땅히 상좌평 어른을 새로운 백제의 대왕으로 받들어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주가 백제의 제22대 임금으로 추대됐을 것이고 이어서 천도 문제가 거론됐겠죠. 하루속히 무너진 궁궐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군사를 정비해서 고구려 군대의 재침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럼 고구려군에 의해 불타버린 이 자리에 다시 궁실을 수축하자는 말이오? 아니 될 말입니다. 이미 도성은 모두 파괴됐으며 백성들도 전란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게다가 한수 건너편 지척에서 고구려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찌하자는 거요? 무너진 왕실을 재건하고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곳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지당할 것입니다. 대왕 마마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짐도 목만치와 생각이 같다. 그런데 천도를 한다면 새 도읍지를 어디로 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선 왕도가 될 후보지라면 반드시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입지 조건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라. 우선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이 고구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이 관방적인 요인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서울에서 경기도 충청도 일대로 쭉 그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은 거의 그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가 돼서 고구려군을 그 효과적으로 막을 만한 그런 곳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또 왕도가 되려고 한다면은 뭐 물도 있어야 되고
뭐 산도 있어야 되고 또 성곽 시설도 갖춰져야 되는데 이곳 한수처럼 물이 있어서 북방에서 침입해오는 고구려군을 방어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성곽을 구축할 만한 산도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에 맞는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있겠는가? 예, 대왕 마마. 남쪽의 웅진이 그러한 곳이옵니다. 웅진이라. 예, 웅진이라면 가히 이곳 한성에 못지 않을 것이옵니다. 어디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 지역이 수로를 통해서 서해안 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다른 외나 중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물자 교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왕래, 이거를 위해서는 육로교통 못지않게 수로교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주나 부여가 바로 이제 그 금강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로교통상의 그 이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여러분이 그 공주 가보시면 알지만은 지금의 그 공산성 있는 자리가 바로 아래에는 해자와 같이 금강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웅진천도가 결정되고 문주왕은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지금의 공주 지역을 새 도읍지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올라온 만명의 지원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고구려군의 위협이 상존한 상태였고 백제의 왕실 친위 세력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대거 희생됐기 때문에 문주왕이 웅진에 천도하여 자리를 잡는 시점까지 신라의 1만 군사가 함께 따라가서 지켜주었을 것이다. 양기석 교수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한성이 고구려군에 의해 이미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오는 도중에 신라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당히 다르죠. 앞에서 새로 임금이 된 문주왕에게 웅진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한 인물을 목현만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삼국사기의 이 대목 때문입니다. 계로왕이 문주에게 남쪽으로 피신하여 나라의 계통을 이으라고 하였다. 이에 문주는 목현만치, 조미걸치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그렇다면 목현만치가 지금의 충청도 공주로 도읍을 옮기자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천도를 주장한 세력은 또 공신반열에 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그 목시 세력의 그 세력 근거지가 어디 있느냐? 목현만치가 지금의 공주에 해당하는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목시 세력의 근거지가 그 일대였기 때문에 새로운 도읍을 자신의 세력 근거지로 유치함으로써 중앙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계산이 있었겠죠. 백제의 8대 성 가운데 하나인 나무 목자의 목시 세력이 근거를 두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느냐를 놓고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목천인 걸로 보아서 그곳이 목현만치의 활동 무대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천안의 직산일 것이라는 설도 있으며, 혹은 한성에서 옮겨간 도읍지인 웅진, 즉 공주 지역이 목시 세력의 본산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목시 세력은 사시 세력과 함께 일찍이 그 근초고왕대에 백제가 그 낙동강유역 가야 지역에 진출을 했을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일본서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목나근자 나오죠. 사산옥에 나오죠. 그런데 그 세력 기반은 아마 목시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연고지에다가 이제 천도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목현만치는 자신의 연고지로 도읍을 옮기게 하는데 성공했으니 앞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양기석 교수와는 달리 서울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은 목현만치의 근거지가 충청도 일대였기 때문에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빛을 본 것이지 한성에서 문주왕과 천도를 논의할 만큼 이전부터 비중 있는 중앙귀족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목시 세력이 이제 백제의 나중에 후기까지도 8대 성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특히 웅진기에 이 목시 세력이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백제 왕실에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성 시대는 좀 아니었습니다. 한성 시대는 이 목시가 활동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부터 이 목시가 굉장히 백제에서 큰 성시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목시가 역시 설화에도 목현만치, 목리만치가 문주왕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기사에서 보이듯이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목현만치가 웅진천도에 크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이전부터 계로왕의 지시로 문주왕의 웅진천도에 도움을 준 것처럼 표현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주왕이 한성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든 아니면 한성이 고구려군에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내려왔든 어쨌든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웅진, 즉 지금의 공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김기섭 연구원은 그 이전에 천안에서 한동안 머물렀을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천안 직산에 보면 위례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왜 위례성으로 전래가 됐을까? 거기에 보면은 온조가 처음에 나라를 세운 곳은 여기다. 그래서 위례성이라고 했다. 이렇게 거기 아주 오랫동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선시대까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처음에 온조가 직산에서 나라를 세웠다가 나중에 여기 한강유역으로 도읍을 다시 북쪽으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전해져 왔었거든요. 조선시대 기록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삼국유사에도 이련의 삼국유사에도 백제의 위례성은 직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기 때문에 편히 살 수 없었는데 온조가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인민들이 태평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마침내 부끄럽고 후회가 되어 죽었으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성으로 귀속하였다. 미추홀은 인주요, 위례성은 지금의 직산이다. 그러니까 아예 온조가 처음 나라를 세울 때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 지금의 서울지방이 아니라 충청도 천안에 있는 직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천안 성거산에는 위례성 성곽 유적이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동국여지승남을 보면 온조가 처음에 그곳에 위례성을 세웠다가 나중에 경기도 광주로 천도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고구려군에게 한성을 함락당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백제가 위례를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기섭 연구원은 문주왕이 군사와 백성들을 거느리고 충청도의 직산에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웅진으로 옮겨갔는데 그 얼마 동안 머무는 동안에 서울의 위례성의 이름을 따서 충청도 직산의 그곳을 위례성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당시 문주왕의 웅진천도를 도운 인물이 목현만치였고 직산은 바로 목시들의 근거지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드디어 문주왕 일행이 앞으로 백제의 도읍이 들어설 웅진에 도착합니다. 대왕 마마, 다 올라왔사옵니다. 백제 왕실을 이어갈 도읍지로서 마땅한지 살펴보시옵소서. 그래. 어하, 이 북쪽으로 강물이 띠를 두르고 있으니 고구려 군사가 쳐들어온다 한들 쉽게 강을 건너지는 못하겠구나. 그런데 이곳이 웅진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 마마. 웅진이면 곰나루인데 어찌하여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이냐? 그 내력은 소인이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저쪽 강가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기 연미산에서 내려온 암곰이 이 어부를 동굴로 납치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옵니다. 곰이 사람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단 말이냐?
그것도 곰이 억지로 납치를 해서? 예, 전에 오는 얘기가 그러하옵니다. 오, 그렇게 억지로 인연을 맺어 자식까지 둘을 두었는데 어느 날 어부가 동굴을 빠져나와 강을 건너서 도망을 쳐버렸고, 그러자 상심한 곰이 두 자식과 함께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사옵니다. 오, 그래서 웅진이라. 참 재미있는 전설이로구나. 여기서 잠깐 문주왕이 한성을 버리고 내려와서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사실을 일본석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본석이 웅약 21년의 기록을 들춰보면 이렇습니다. 천왕은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마나리를 문주왕에게 주어 그 나라를 구원해 일으키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백제국은 비록 거의 망해서 크게 근심을 하였으나 실로 천왕에게 의지하여 다시 그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였다. 천왕이 문주왕에게 주었다는 구마나리의 옛 발음은 고무나리가 되고, 고무는 우리말로 고물, 그리고 나리는 나루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곰나루, 즉 웅진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성을 함락당하고 망할 지경에 이르자 천왕이 웅진, 즉 지금의 공주를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다시 일으키라고 선물로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웅진은 그 이전까지는 물 건너에 있는 외국 천왕의 소유였다는 황당한 얘기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왜곡하여 기록하는지 그 수법을 짐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곳에 도읍이 들어선다면 수로 교통은 어찌 되느냐? 걱정할 것 없사옵니다, 대왕마마. 저 강을 따라 내려가면 바다에 이르고 그 바다를 통해서 중국 대륙으로도 갈 수 있고, 가야는 물론 바다 건너 외국으로도 갈 수가 있사옵니다. 잘 됐구나. 한성의 왕궁토와 그 생김이 유사하니 안심이 되는구나. 그 입지 조건이 묘하게도 여기 몽천토성을 중심으로 한 요 일대와 거의 좀 유사합니다. 금강이 한번 굴절하는 곳이고요. 그 굴절하는 지역의 남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제로 봐가지고는 지금 고구려 군대가 제일 겁나고 제일 신경 쓰이는 거죠. 고구려 빼놓고는 일단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이제 하나 더 뺀다면 중국과의 교류랄까요? 이건 뭐 필연코 계속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거기다 덧댄다면 바다 건너 일본과도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바다를 쉽게 나갈 수 있는 강이 있어야 되겠고. 삼국사기를 보면 문주왕은 재위하던 그 해에, 즉 재위 원년에 바로 도읍을 웅진으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부랴부랴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터를 닦아서 궁궐을 지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주왕은 어떤 곳을 왕궁으로 삼아서 지냈을까요? 목시 세력의 어떤 연고 지역이라면, 시급을 받은 땅이었다면, 또 목시가 아니더라도 거기 그 웅진천도를 주도한 세력이 있었다면 임시로 그 어떤 그 관리하는 건물들, 그런 것에 좀 손을 봐갖고 좀 임시로 좀 허름하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면서 이제 역사를 벌려갖고 이렇게 틈틈이 이제 넓혀 나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무슨 거기 궁궐이 있을 리가 없겠죠. 문주왕을 도와서 웅진천도 작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목현만치의 목시 세력이 그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오랫동안 지내왔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다스리면서 사용했던 건물이 있었을 것이고, 화려한 궁시를 발할 처지가 못 되었던 문주왕은 급한 대로 우선 그 건물을 대충 손보아서 왕궁으로 이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주왕이 새로 옮긴 도읍지에서 어떻게 정사를 펴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지금 옛 왕도에서 내려온 백성들이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으니
대두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여 한강 이북에서 내려온 민가를 이주시키도록 하라. 쉽게 말해서 수도가 함락됐는데 지배층만 나몰라라 하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성에 있는 민호들을 지금의 금강유역 일대로 이주시키는 대대적인 3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겠죠. 물론 옛 한성 시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앙 귀족들도 대거 웅진 인근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남쪽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 소개책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제 대거 가다 보니까 자연히 그 당시에 그 한성을 토대로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의 여러 귀족들도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해씨는 아마 아산 쪽, 그러니까 대개 경계선이 아산만 일대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산 그 변경지대 그쪽에 아마 둥지를 틀었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대두산성, 이제 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두산성. 백제의 대성으로서 조정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해씨가 대두산성 일대를 차지하고 새로운 세력의 근거지로 삼았을 것이다. 양기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해씨 말고도 진씨도 있고 다른 유력한 성씨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해씨가 대두산성에 기반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나중에 해구라는 인물이 바로 그 대두산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주왕이 시급한 현안 문제로 인식하여 서두른 분야가 바로 애교였습니다. 우리가 이곳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으나 필시 나라 밖에서는 우리 백제가 왕실이 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웃의 여러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변함없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우선 우리 백제와 전통적으로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남조의 송나라에 먼저 사신을 보내야 할 것이옵니다. 짐이 국서를 작성할 것이니 대신들은 송나라의 사절단을 보낼 준비를 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고구려한테 475년에 왕도를 뺏기고 또 한강유역을 뺏기니까 국난이죠. 엄청난 사건을 이제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도 웅진에 이제 둥지를 틀고서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또 있을 예상되는 고구려 침략에 이제 대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외교 아닙니까? 외교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외나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군사적으로 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왕이 됐으니까 그 일종의 그 정통성 문제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송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백제 사절단은 서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무엇이라? 고구려 수군이 길을 막아서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왔다는 말이냐? 이런 고약한 경우가 있나? 그동안 백제가 중국의 남조와 교통하는 데는 고구려의 방해를 받지 않았는데 도읍을 옮기자마자 의욕적으로 파견한 사절단이 고구려 수군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온 것은 고구려와의 전쟁에 패함으로써 해상 활동 역시 위축됐다는 증표라고 할 수 있겠죠. 양기석 교수는 백제의 사신이 되돌아오고 만 것은 경기만 일대에 대한 재해권을 고구려에 빼앗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한강유역을 뺏겼다는 얘기는 한반도 중부 지역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재해권의 상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당시 백제가 뭐 요소 영유설이 맞다 안 맞다 떠나서 그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것은 백제의 그 해상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 그 백제의 해상 활동이 지금의 경기만, 그다음 태안반도 요 일대를 무대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아산만 이북 쪽이
그 고구려 관할로 넘어가게 되니까 자연히 그 당시 그 연안 항해로 중국에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굳이 백제 사신이 고구려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의 송나라에 가는 길을 막고서 통행을 못하게 방해를 했을까요?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할까요? 이런 수군들이 이제 막 지금 아직 정비되지 않은 백제의 대외 활동, 밖으로부터 중국 특히 중국 쪽에 알려서 뭐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건 고구려로서도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또 압력이 올 테니까요. 니들 싸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중재하려고 하고 또 간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고구려로서도 그런 것들은 아마 되게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가뜩이나 이제 수군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제 이왕 몰아붙인 김에 상당히 이렇게 공궁에 빠뜨리려고 여러모로 좀 애썼던 그런 흔적 아닐까. 결국 문주왕은 자신의 재위 시기에 송나라에 사신 보내는 것을 재차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주왕 3년 여름, 백제왕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대왕마마, 삼가 문안들이옵니다. 그래. 그대는 어디서 온 누구인고? 백제 대왕마마께 드릴 토산물을 가지고 찾아온 탐나국 사신이옵니다. 그래. 네, 그렇잖아도 그대 나라의 소식이 궁금하던 터였는데 잘 왔구나. 험한 바닷길 헤치고 정말 잘 왔다. 문주왕은 탐나 사신이 반가운 나머지 이례적으로 그 사신을 백제 조정에 눌러앉히고 은솔이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문주왕이 탐나 사신을 이처럼 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제도 그 당시 영산강 유역도 직접 지배 못하는 상황에 제주도를 어떻게 직접 지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관행 무역로라든가 해상 무역로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권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 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영역보다는 세력권이라고 해야 맞겠죠. 세력권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백제 중앙 세력이 흔들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세력이 이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에 패하여 왕도를 빼앗기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그동안 백제에 복속돼 있던 가야가 자주 노선을 걷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탐나 역시 백제가 수도를 옮기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백제에 대한 복속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모색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그런 터에 탐나국의 사신이 토산물을 선물로 가지고 제 발로 찾아왔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김기섭 연구원은 백제가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면서 남쪽 해안 지역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책을 폈을 것이고, 그것을 감지한 탐나 쪽에서 미리 호의를 보인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백제가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가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남방 영토 확장에 애를 썼을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탐나국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호의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지금 마치 그 복속 전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직접 관할하고 있지 않고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렇게 간섭받는 나라, 백제의 간섭을 받는 나라, 뭐 이런 정도. 그러나 이때까지도 탐나는 백제의 간섭을 받기는 했으나 완전하게 복속된 지역은 아니었다는 것이 김기섭 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지금 이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타난 최초의 탐나국 관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탐나는 누가 어떤 체제로 다스려 왔을까요? 명칭이 탐나국이기 때문에 국왕이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탐나 역사를 따로 정리해 놓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력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문주왕 2년 가을, 왕은 해구라는 사람을 병권을 지휘하는 병관 좌평에 임명합니다. 문주왕의 불행이 바로 해구의 병관 좌평 임명에서 시작됩니다. 해씨들이 대거 득세하던 전지왕 시기에 역시 병관 좌평을 차지했던 인물이 바로 해구였는데, 그 해구는 언덕구자를 쓰는 인물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주왕 시기 병관 자평은 원수 구자를 쓰는 해구입니다. 물론 같은 해씨 세력이죠. 한성 시기에 위세를 떨쳤던 해씨가 웅진에 내려가서도 세력을 떨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김기섭 연구원과 양기석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제의 대성 중의 대성입니다. 아주 큰 성씨 중에 큰 성씨죠. 진씨하고 해씨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가는데요. 해씨는 이제 뭐 계룡 때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또 내려가 가지고도 상당한 세력을 또 계속 아마도 보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주왕을 도운 인물로 목시하고 조미라는 사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조미가 아마 진씨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해씨는 조금 그 역할이 조금 애매하게 해지긴 하는데요. 그 고구려의 침공으로 그 백제군이 괴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주왕이 의지할 곳은 병권을 쥐고 있었던 해씨 세력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해구로 하여금 병권을 담당하는 병간자평 자리에 이제 임명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 한성에 기반을 뒀던 세력이 그 천도로 인해서 세력 기반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구가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군사력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해씨 세력의 현실적인 힘을 무시할 수 없어서 해구를 일단 병관자평으로 임명을 했으나 문주왕은 불안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그의 성품이 우유부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주왕이 해구를 병관자평에 임명한 직후에 불안한 나머지 그래도 믿을 사람은 혈족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문주왕 3년 여름 4월 왕의 아우 곤지를 내신좌평으로 임명하고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곤지가 어떤 인물입니까? 고구려의 압박을 받던 계로왕 시기에 외국과의 우호를 다지고 또는 군사적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건너갔던 인물입니다. 전 시간에 언급했듯이 삼국사기에는 곤지가 계로왕의 아들로 나와 있으나 사실은 동생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계로왕의 첫 동생이 문주이고 그 아랫 동생이 곤지입니다. 형님, 아니 대왕마마, 문안 인사드리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바다 건너 타국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았느냐? 비록 선왕께서는 애통하게 승하하셨으나 형님이 백제의 왕통을 이어 이처럼 저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개가 무량하옵니다. 어찌 내 기쁨이 너만 못하겠느냐?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만났으니 우리 백제 왕실을 굳건히 하는데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왕마마?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주와 곤지는 계로왕 시기만 하더라도 경쟁 관계였는데 오히려 동생인 곤지가 문주보다 관직도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곤지가 막중한 사명을 띠고 외국으로 건너가 버렸고 계로왕의 아들들이 모두 고구려군에게 살해돼 버린 바람에 운 좋게도 문주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문주왕은 외국에서 귀국한 곤지를 내신자평에 임명함으로써 병관자평 해구를 비롯한 해씨 세력을 견제해야겠다는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주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갖다가 데리고 왔지만은 자기 아들 삼근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걸 부각을 시켰다가 또 자기 아들이 왕위에 계승되기 어려운 점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적당한 선에서 상자평도 아니고 두 번째 서열인 내신자평을 갖다가 줘서 그럼 좀 보필을 하도록 일정한 그 신임을 하면서도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또 대신 병간자평 해구를 또 견제하도록. 왕의 동생인데다 곤지 정도의 막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면 의당 재상격인 상자평을 주어야 할 텐데 두 번째 서열인 내신자평에 임명한 것은 자신의 아들 삼근이 훗날 왕위를 계승하는데 곤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를 풀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계로왕의 명을 받고 외국으로 건너간 곤지가 일본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러 갔다면 고구려의 장수왕 군대가 침공하여 수도인 한성을 유린할 때 어째서 바다 건너 외에서는 군사를 보내서 백제를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양기석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왕도 한성이 함락될 당시 이 과정에는 권지는 외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기 나가 있었는데 그때 외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군사력도 백제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400년 경자년 작전 그때부터 이제 신라에 침공해 와갖고 백제의 우군으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고구려에 의해서 몇 차례 대패를 당했죠. 그래서 그런 그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서 참패를 당한 그런 경험 때문에 외의 입장에서는 신라를 침공했다가 광개토왕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에 참패를 당하고 쫓겨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제와의 우호 관계도 좋으나 적어도 고구려를 상대로 한 싸움에는 함부로 나서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